안녕하십니까. 헌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헌법 개정 절차 있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헌법의 개정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개정 절차입니다. 자, 우리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것은 우리 헌법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헌법 개정하려면 제일 먼저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헌법 개정안이, 자, 발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의, 쉽게 말해서 우리 의제를 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것이죠. 자,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공고를 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공고입니다. 자, 공고 기간이 끝나고요. 끝나고, 자,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국회 의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개정안이 성립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겠죠.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통령이 바로 뭐죠? 공포를 하는 것이죠. 공포입니다. 자, 이 절차가 기본적인 개정 절차입니다. 헌법 개정안 발의, 우리 헌법 128조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국회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권자는, 자, 대통령이 발의하든지 아니면 국회 제적 과반수죠. 자, 그래서 발의한다. 그래서 일반적 헌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발의. 자, 발의가 되면 공고하는 것이죠. 자, 공고는 여러분 20일 이상입니다. 자,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것이고, 자, 공고는 대통령이 합니다. 공고하겠죠. 자, 공고 끝나면, 자,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래서 공고 끝나고 60일 이내입니다. 이내 국회에서 의결한다. 이제 국회 의결 정족수는요, 자,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회에서, 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자, 의결되고 나면 바로 우리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죠. 국민투표는 의결되어서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 선거권자죠. 선거자 과반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입니다. 과반수장 투표죠. 그리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국민투표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입니다. 그리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이죠. 자, 국민투표가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즉시 공표에 나와 있죠. 통과되면 여기는 즉시 공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개정 절차에 관한 것은 발의, 공고, 의결, 국민투표, 그리고 공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우리 헌법 개정 절차는 여러분 잘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보시면, 자,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정안 공고를 하는 거죠. 공고. 자, 또 세 번째는 일반적 국민투표에 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통과가 되면은, 자, 대통령이 뭐죠? 여기 공포. 대통령 공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에서 발의, 공고, 공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는 20일 이상, 또 공고 끝나고 60일 이내 국회 의결.
의결 끝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투표는 30일 이내. 자, 그리고 공포는 즉시 한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즉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개정 절차는 이렇게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이 나오죠.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이죠. 그래서 개정헌, 즉 건국헌법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48년 7월 17일이죠. 우리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건국헌법이 제정되고 현행헌법은 87년 헌법이거든요. 총에서 9차례 개정된 9차 개정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건국헌법의 제정 나와 있죠. 뭐 제정 개정 과정에서는 특징적인 몇 가지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거 뭐 전부 다 암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 건국헌법 제정은 연말피 48년 7월 17일 날 제정이 되고요. 자, 건국헌법의 주요 내용이 나오죠. 자, 건국헌법은 최소 3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란 이야기죠. 첫 번째는 거기 기억에 나오는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의 말 나오죠.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이익을 균점, 다시 말해서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익 분배 균점권이 있다는 것. 또 니은 단원제 국회입니다. 단원제 국회고, 그 다음에 건국헌법은 치읓 보시면 통제 경제를 주축 나와 있죠. 건국헌법은 통제 경제를 주축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대한민국 헌법이 현행까지 진행되면서 총에서 9차례 개헌이 됐죠. 그래서 현행헌법이 9차 개헌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헌법 개헌 자체가 48년에 해서 불과 우리 87년까지 50년도 안 된 시점이죠. 그래서 이 시점, 40년 된 시점에서 9차례 개헌됐기 때문에 개헌이 너무 잦은 거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주로 개헌의 내용이 통치구조 관련된 부분이 주로 많이 개헌됐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자, 각 특징을 보는데요. 자, 우리 공화국 개념은 여러분들 약간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1차 개헌이 나오죠. 1차 개헌. 여러분들 우리 48년도에 우리 건국헌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 건국헌법은 48년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개헌이 가는데 1차 개헌은 52년이죠. 자, 1차 개헌 특징은 여러분 일명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췌 개헌이다. 대신 여기는 이제 유연성 문제 나온 것이 뭐 공고 절차 위반 문제 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차 개헌입니다. 자, 2차 개헌도 여러분 54년이지요. 자, 2차 개헌의 유연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말이죠. 일명 4.4 오입 개헌이라고 보통 불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2차 개헌은 4.4 오입 개헌이고, 그때 당시에 초대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던 사건이 바로 이 2차 개헌입니다. 여기 54년 개헌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3차 개헌은, 자, 여러분들 우리 4.19 혁명 이후죠. 자, 그래서 3차 개헌 60년 개헌이지요. 60년입니다. 여기 이제 내각 책임제가 실시됐죠. 우리 보통 20이라고 불러지는 때입니다. 내각 책임제 채택을 했다는 거. 3차 개헌에서 내각 책임제가 나온다. 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실했던 사건이고요. 자, 4차 개헌은 여러분들 일종의 이제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 규정이죠. 일명 여러분들 60년도에 역시 개정이 되는데 소급 입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제 처벌의 근거를 만들었던 거. 4.19 혁명 이후니까요. 이것도 4차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차 개헌은 62년도 개헌이죠. 자, 5차 개헌의 핵심은 일종의 이제 우리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5차는 상공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16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그런 5차 개헌인데요. 여기는 기본점들 우리 인간의 존엄이죠. 이 존엄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6차 개헌 여러분들 이것도 독소적으로 비판받는 것이죠. 69년입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앞에 7차 개헌은 72년 유신헌법이라고 불러지는 아주 독소적인 헌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통일체 국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7차 개헌은 유신헌법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고요. 자, 우리 8차 개헌은 80년이죠. 80년 개헌을 말합니다. 자, 9차 개헌이 현행헌법이죠. 87년 개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개헌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헌법 전문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 전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헌법 전문에서는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에는 자, 우리 헌법 재정 권력자든가 재정 목적, 기본 원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오거든요. 자,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은 최고 규범성을 가질 것이고 법 해석의 기준 또는 헌법 개정의 한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재판 규범성 문제는 보통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헌법 전문의 성격 하나 보시면 되겠고 성격은 최고 규범성이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재판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문은 우리 법 해석의 기준 될 것이고 해석 기준. 자, 또 있다면 우리 헌법 개정이 한계된다. 개정이 한계 내용이 됩니다. 우리 전문에는 우리 재정 권력자가 누구인지 또는 우리 기본 원리 등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전문 내용은 건국 이념이나 국민주권 등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자유민족 기본질서 확립, 기본권 존중, 국제평화주의 등등입니다. 헌법적 내용이 아닌 것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그 정리가 된 것처럼 헌법적인 영토조항은 전문에 안 나와 있고요. 또 권력분립도 안 나와 있습니다. 권력분립. 자, 또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보복 금지라든가 정치보복 금지 이런 거. 자, 또는 재외국민 보호도 전문에는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영토라든가 권력 분립이 있죠. 이것도 받으시면 돼. 이건 여러분들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아니하다. 영토조항이나 권력 분립은 헌법 전문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내용은 우리 헌법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이념적 기초다. 그리고 또 지도 원리 성격을 띠는 것이죠. 자, 일반적 헌법의 기본 원리로 소개되는 것들을 보시면 가장 기본, 여러분들 우리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주의. 자, 또 우리 권력 분립주의죠. 권력 분립주의입니다. 또 법치주의가 나오겠죠. 헌법에는 당연히 우리 기본에서 법치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있다면 여러분들 복지국가 원리입니다. 자, 복지국가 원리는 뭐 사회국가 원리라고도 합니다만은 복지국가 원리. 자, 또 문화국가주의입니다. 문화국가주의. 자, 또는 국제평화주의 나오죠. 국제평화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간간히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또는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기본을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 하나 보충한다면
자, 국민주권주의 여러분 앞에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고 권력분립주의도 당연히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소개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연합히 상권분립을 기초로 해가지고 권력분립돼서 서로 간의 견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치주의입니다. 자,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도 보시면 자, 보통 우리 법치주의 문제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아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의 법치주의 시각은 전통적인 시각은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오늘날에 바로 뭐죠?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다.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자, 이거는 법률 형식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법치에 따르면 악법도 법이 될 수밖에 없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다 법치주의다. 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죠.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히틀러 등에 의해 가지고 악용이 됐던 사례로 유명한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죠. 제 개념들 2차전 이후의 반성을 통해서 실질적 법치주의 넘어간 거죠. 자, 여기는 법률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법의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인권 존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법의 내용까지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침해하는 법에 의한 통치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잘못된 것이에요.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보시고요. 이제 복지국가 원리가 있고요. 또 문화국가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문화국가 규정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만 헌법 나오죠.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우리 헌법에 이제 기본 제도가 나오죠. 헌법 제도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정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 헌법에 이제 기본 제도들입니다. 자, 제도라고 평가받는 것은요,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정당 제도가 있고요. 자, 또 선거 제도가 있죠. 또 공무원 제도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 제도, 기타 등등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또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당제도가 나오죠. 정당 개념에 관련된 사안이 나오죠. 정당제도에서는 거기 보시면 자, 첫째 정당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정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또 일반적 정책들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룬 단체죠. 자발적이고 영속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는 같은 정치적 의사죠. 의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정책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권 창출을 기본적 목적으로 할 것이고요. 자, 여기 나오는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영속적이다. 자, 그런 단체를 정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정당의 헌법상 지위 문제 한 번씩 나오거든요. 헌법상 지위입니다. 학설상 좀 다투면 되지만 정당은 중개적 권력설을 보통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중개적 권력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적 권력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국가 국민 간에 자, 의사 형성을 중개해주는 그런 기관 또는 권력
이렇게 보는 것이 덧설 개념입니다. 자, 정당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격은 우리 민법상 법인격 없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보통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당은 또 여기 특권이 인정되고 있죠? 특권은 일반적으로 설립, 활동, 존립, 해산상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설립에 관한 특권 또는 활동, 그리고 존립, 그리고 해산 등의 특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당 해산에서는 등록 취소하고 헌재에 의한 강제 해산이 보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정당 해산 문제입니다. 자, 해산된 사연에서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이지요. 정당 선거가 이후에 등록해야 되는 등록 취소가 나오죠. 자, 등록 취소가 되면 자, 기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유사정당도 창당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속 의원은 무소속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등록 취소가 되면 여러분들 소속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또 자, 일반적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유사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사정당 창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기존의 명칭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취소 요건이 해당되면 등록 취소가 될 것이고요. 또 해산은 이제 우리 강제 해산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위헌정당 해산 제도고 우리나라도 딱 한 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강제해산 제도가 있다. 그러면 강제 해산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해산 요건 나와 있죠. 우리 정당이 우리 헌법 8조 사항에 나오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된 경우죠. 정당의 활동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해산 요건이 되는 것이고 강제 해산은 해산 제소가 있죠. 제소하고 아울러서 해산 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일반점들 정당 해산 제소, 헌법적으로 제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또 해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할 것이고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6인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해산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정당 해산 결정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해산 요건가 나오죠. 해산 요건은 일반적으로 소속 의원에 관한 문제죠. 의원직 상실이다. 그렇죠? 해산 결정이 되면 소속 의원은 의원직 상실된다.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재산은 국고기속이죠. 재산은 국고기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유사정당을 창당할 수 없어요. 창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그 같은 강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 뭐죠? 바로 정당의 목적 활동입니다. 자, 목적 활동이 자, 민주적 기본 질서.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제해산은 뭐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제도입니다. 자, 선거제도는 여러분, 일반 선거 자체는 투표 등이 모여서 이루어진 합성행위라고 보통 보는 것이고요. 자, 선거 종류 나와 있죠? 총선거. 자, 우리 보통 국회의원 전원이 실시하는 것이죠. 임기 만료되면 실시하는 것. 또 보궐선거는
거론이나 거리가 될 때 실시하는 것. 자, 재선거는 후보자가 없거나 또 당선인이 없거나 또 당선 무효가 됐다 이럴 때죠. 재선거입니다. 연기선거는 천재지변에서 연기해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겠죠. 자, 거기 보궐선거, 재선거 특징 나와 있죠. 자, 보궐선거는 임기 중에 사망했다, 또 사퇴했다 나와 있죠. 근데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에 사망했다, 또 후보자가 없다, 또 당선자가 없다, 또 당선 무효 판결, 일단 재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선거에 5대 원칙이 나오죠. 5대 원칙. 아마 선거제도는 이 원칙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거에서 5대 원칙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일단들 보통 선거 나오죠. 자, 보통 선거입니다. 자, 보통 선거는 여러분 제한 선거에 대비되는 것이죠. 자, 보통 선거는 누구든지 선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통 선거는 누구든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평등 선거입니다. 이건 여러분 차등 선거하고 대비되는 것이고. 자, 평등 선거를 뭐라고 보죠? 아마도 누구든지 투표는 한 표씩이고, 그 다음에 투표 가치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한 표씩을 쓰는 것이고, 또 투표 가치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죠. 투표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평등 선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직접 선거 있죠? 직접 선거는 여러분 간접 선거하고 대비되는 표현이고, 직접 선거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제도를 의미하겠죠. 자, 또 비밀 선거입니다. 비밀 선거는 공개 선거에 대비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선거 중에 자유선거가 있어요. 자유선거는 반대로 우리 강제선거란 말을 하겠죠. 자유선거라는 것은 유권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은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 규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유선거도 원칙은 들어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선거구 제도가 나오죠. 소선거제는 하나 선거에서 한 사람 뽑는 것이고, 자, 중선거제는 2명에서 4명, 대선거제는 5명 이상을 선출하는 것이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적인 문제에서 게리맨더링 보이죠? 자,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 이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구 나누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선거구를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획정해서 선거구를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자의적으로 획정해버린 것을 게리맨더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 장단점 나오죠. 소선거구제는 일반적 선거제가 간단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든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 보통 유리하다. 단점 뭐죠? 단점은 지연 혈연의 지배를 받기 쉽고, 지방 명사가 당선되기 쉽고, 사표가 많이 나오겠죠?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다 사표가 되는 거죠. 사표는 말 그대로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다. 자, 반면에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 뽑기 때문에 사표는 방지되겠죠. 또 소수당에 유리할 수가 있다. 소수자 보호에 유리한 게 대선거구제고, 또 전국적인 큰 인물이 당선되기 쉽다고 나와 있죠. 반면에 단점은 선거 비용이 많이 들겠죠. 5명 이상을 뽑으니까 이 후보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자, 또 일반적으로 후보자 난립되고, 그리고 전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단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 정책 여러분들, 다수 대표제.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뽑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자, 소수 대표제는 말 그대로 뭐죠? 득표 수에 따라서 당선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소수 대표제는 보통 2인 이상 선출하는 그런데 활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비례대표제는 어차피 정당 득표수죠.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당선자를 결정해주는 제도. 지역하고 직능은 여러분 직업별 대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례대표제하고 직능대표제의 장단점 문제가 나오죠.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표 방지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점이 나오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선거권의 실제 평등을 보장한다고 보는 것이고, 정당 정치에 적합하고 소수 보호에 용이하다. 또 사표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단점은 군소정당 날집이 처리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절차가 좀 복잡하다. 또 선거의 직접성 원칙에 모순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선거할 때 우리 후보자 A, B, C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 선거의 직접성입니다. 근데 우리 비례대표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거잖아.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서 정당에서 임명 후보자들 있죠? 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선거의 직접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거 공영제는, 자, 말하자면 뭐죠? 우리가 선거에 이런 여러 가지 부정비리,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등이 개입하는 것이죠.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의 기획균등, 또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공무원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제도는 우리 헌법 7조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공무원 헌법상 지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가 있고, 또 한 가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바로 뭐죠?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책임자는 공무원 책임의 성격에 관한 문제는 이 책임은 정치적 책임, 또 여러분들 이념적, 도의적 책임을 이런 말 쓰죠.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도의적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의 성격을 법적 책임이다. 이런 것은 틀린 것이에요.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치적, 이념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지방자치제도가 있죠. 지방자치제도가 있죠. 자, 지방자치는 형태에 따라서는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는 보통 영미법계 시각이고, 단체자치는 주로 대륙법계 시각이죠. 자, 주민자치라는 것은 마저 주민 스스로 결정해가는 그런 지방자치를 의미할 것이고, 그래서 주민자치는 약간 정치적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단체자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고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연합이 지방자치 종류 있죠?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통 지자체를 의미할 것이고, 이 종류에 관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여러분들 대표적인 우리 광역하고 기초가 있죠? 광역지자체하고 기초. 자, 광역지자체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 우리 특별자치시죠? 자, 그리고 또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시, 서울이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시를 말할 것이고, 특별자치는 제주도를 의미하죠. 제주 특자도. 그리고 도가 있습니다. 자, 기초지자체는 여러분 특강 특자시간이 시, 그리고 군, 그리고 자치구가 있다.
뭐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주민투표권, 또 주민 소환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주민투표, 또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소환제. 그래서 일반 주민 소환제는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나 지방의 의원에 대해서 바로 뭐죠? 소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 주민이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이 있죠. 나와 있고요. 또 주민감사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는 네 가지 지방자체에 인정된 직접 민주적인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또 주민감사청구권, 그리고 조례제정 개폐청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헌법 총서를 마치고요. 자, 다음 강에서는 기본권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